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상북시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를 우리가 보통 오후 16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북조, 화북 이북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민족 국가들을 오후 16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북 지역은 이민족들의 통치 하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교와 불교, 민간신앙, 청담사상 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습 개요를 보면요. 이 삼국시대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한 시기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위진남북국 시대가 남북조죠.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 남북조 시대가 중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맞닿음, 다시 말하면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청당 사상과 도교, 그리고 불교, 민간 신앙의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존의 유교를 국교화시켰던 전한 시대가 있었죠. 후한 시대에도 유교가 국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진남부조 시대에 청담사상과 도교, 불교, 민간신앙 등이 극속도로 퍼져나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지를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하튼 한 번은 들어봤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만화, 소설 혹은 드라마로 각색된 이 삼국지의 세계를 접해봤을 것입니다. 그 원형은요, 원말 나간중에 의해 쓰여진 소설 삼국지 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이번의 삼국지를 토대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소설적 재미를 덧붙여 완성한 것이었죠. 자, 이 삼국지라는 역사서를 쓴 역사가는 진수입니다. 나간중은 원말에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을 냈고 진수는 삼국지를 역사서 삼국지를 썼죠. 이 삼국지는 위지 30권, 촉지 15권, 오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웅 조조나 도원의 결의로 맺어진 의형제, 유비, 관우, 장비, 하늘이 낸 군사, 제갈공명 등은
소설적 허구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요.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나 할지라도 시대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말 이후에 어지러운 시대는 유비나 1번 조조로 대표되는 위대한 영웅을 낳았죠. 자, 유비는 촉, 조조는 위. 그렇다면 오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래요. 손권이 되죠. 유비나 손권, 조조로 대표되는 위대한 영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위촉오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는 사실상 이 2번 나라였죠. 조조는 현실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무장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바로 이는 위나라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지가 30권이고요. 촉지가 15권, 오지가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지는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위지를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오지가 20권, 촉지가 사실 제일 비중이 작고 또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가능했던 것이죠. 조조는 현실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무장이요 정치가였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인물 평론가 중에 한 명인 허소는 인물 평론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적어봤어요. 이 허소는 무명의 청년이었던 조조에게 난세의 영웅이다, 치세의 간적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던 것이죠. 조조는 문장도 뛰어나서 글 쓰는 재주도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의 두 아들인 조비, 조식과 함께 사실상 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네요. 세 명의 조씨라고 해서 삼조라고 불립니다. 사실상 문장가들에게 붙이는 호칭 중에 하나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대표적인 학식이 있는 소위 말하는 왕이나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조조, 그 아들 조비, 조식 합쳐서 삼조라고 부를 정도로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84년 일본이 일어나자, 자, 일이 뭘까요? 그래요. 황건적의 난이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들 군웅들은 토벌대의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조와 앞서 얘기했던 손권의 아버지인 손견은 장교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유비도 대상인의 원조를 받아 관우, 장비와 함께 토벌에 나서게 되죠. 이때 조조와 손견의 나이는 30살이었고요. 유비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토벌에 나섰던 각지의 호족들도 스스로의 힘에 놀라고 자신의 실력을 자각하게 됐죠. 그러나 난이 일단 진압되자
중원은 다시 정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매척 하진은 이번을 끌어들여 환관 세력을 일소하려 했으나 오히려 환관에 의해 제거되고 낙양의 시민들에게 포악한 이번의 횡포만을 더해주게 되었죠. 첫 번째의 호족이었던 이번이 거리에서 그의 부장 여포에게 살해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나와 살찐 그의 배꼽에 불을 켰던 바, 그 불은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삼국지 연의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소설에서만 가능한 가장된 표현이기도 하죠. 자, 2번은 누구일까요?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동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실력자는 명문 구세력의 대표였던 1번이었습니다. 자, 명문 구세력의 대표라. 누구일까요? 바로 원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환관 2,000명을 제거하고 구질서의 회복을 기했으나 200년 관도의 전쟁에서 관도대전에서 신진 세력인 조조의 군대에 격파되었죠. 조조는 재빨리 방황하는 후왕의 이 어린 황제 헌제를 맞아들여 명분을 얻었으며 모시겠다고 황제로서 조조가 이 어린 황제 헌제를 황제로 받들겠다고 하면서 명분을 얻었죠. 일종의 국가 소작제인 2번은 사실상 둔전제라고 합니다. 둔전제라는 것은 군대에 가려는 사람 군역을 다 담당하게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군역을 하는 대신에 군대에 가게 되면 생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가로서 군대 가기 전부터 사실상 토지를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경작된 것을 스스로 이제 파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뭐 이거를 국가 소작제다, 뭐 국영 농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요. 오히려 이 국가 소작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개인에게 먹고 살 만한 땅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군역을 거둬들이는 그런 체제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둔전제를 실시하여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생하게 되죠. 이 둔전제란 정부가 직접 몰락한 농민들을 불러 모아 황폐해진 농경지를 할당해주고 정착시키는 제도로 종래에 원래는 군대의 자급자족을 위해 변방에 실시되었던 것을 민간에 적용시킨 경우이고 이것이 조조가 민심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96년 하남성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 각지에 확대되었죠. 조조는 현실적인 정치가에게 필요한 문무의 자질을 모두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의의 그 조조의 모습은 아주 간교하고 꾀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서 딱 보면 사실상 문무를 겸비한 아주 탁월한 영웅이다. 뭐 난세 영웅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런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건은요, 강남에서는 이 손견의 아들인 앞서 말씀드렸죠. 이 송건이 어느 강 동쪽의 기름진 지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강일까요? 그래요. 중국 양자강 동쪽의 기름진 지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형 손책만큼 용감하거나 무공에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주유, 노숙 등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이 토착 2번 세력과의 연합에 성공하는 등 정치적 자질을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2번은 호족 세력이 되죠. 다시 말하면 조조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면 이 사람은 좀 포용력이 있는, 좀 정치를 할 줄 아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정치가의 자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재 등용에 뛰어났고요. 자, 유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비는 황건적 토벌의 공으로 말단 관직에 봉직했을 뿐 20년 세월을 조조, 원소 등의 밑에서 전전하여 뚜렷한 세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는 황간을 양조부로 하고 뇌물로 승진을 거듭한 아버지를 둔 조조와는 달리 전한 경제의 후손이라는 경제 황제의 후손이라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는 이 전한 시대의 경제 황제는 그의 시대와 너무 떨어져 있어 사실을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생활을 했고요. 이른 형주의 유표에 의탁하고 있던 유비에게 흉중대책, 이른바 천하삼분의 계략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비가 움직이게 되죠. 자, 1번은 누구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제갈량입니다. 그렇고요. 그는 유비가 천연의 요새이자 무승강 중류의 요충지인 형주와 기름진 평야지대인 익주를 장악하여 터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단 동쪽의 3번과 연합하여 북방의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유비가 이 천하삼분 계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갈량이 유비가 천연의 요새이자 양자강 중류의 요충지인 형주와 기름진 평야지대인 익주를 장악하고 그것을 터전으로 하여 국가를 일으킨 뒤에 일단 동쪽에 손건과 연합하여 북방의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원소를 물리치고 화북을 장악한 조조의 백만 대군이
천하 통일의 꿈을 안고 형주를 향해 남하할 때 공명은 제갈량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 공명이죠. 이 공명은 조조의 위력 앞에 망설이는 송건을 뛰어난 정세 분석으로 설득해내 연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조조는 유표가 급사하여 손쉽게 형주를 차지한 후 달아나는 유비를 추격하여 양자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러나 조조의 북반구는 대군이지만 남방의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염병들이 이제 군대 내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송건은 주위의 지휘하에 3만의 군대를 내었고 양자강 남한의 적벽에서 조조군과 송곤, 유비의 연합군은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이 주주의 부장 황계는 조조군에 위압당한 듯이 거짓 항복의 깃발을 꽂고 조조의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를 따르는 10척의 배에는 마른 섭과 갈대가 가득 실려 있었죠. 이를 까맣게 모르는 조조의 군사가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조조의 진영에 가까이 접근한 황계는 재빨리 신호를 울렸습니다. 때마침 세찬 동남풍이 불어대자 불붙은 선단은 조조의 함대에 돌입하여 대선단을 모두 불태워버렸죠. 온 천지가 불에 뒤덮이고 조조는 군대를 모두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 화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208년의 적벽대전이었죠. 조조군의 참패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모든 배가 서로 연결되어 도망할 겨를도 없이 몽땅 소실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수전에 익숙하지 못했던 조조는 군사의 도망을 막고 배멀미를 줄이기 위해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마른석과 갈대가 가득 실린 배가 가고 대부분 이 지역은 동남풍이 불지 않는 지역인데 때마침 동남풍이 불어서 이 조조군이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조조는 216년부터 위왕을 칭하였으나 제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황제를 보호하는 왕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황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220년 조조가 66세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자 그의 아들 조비는 헌제를 압박하여 일본의 형식으로 위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냥 선양의 형식으로 위나라의 황제가 되었죠. 이후 유비가 촉한을, 송건이 오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천하는 명실공히 삼국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삼국의 국력을 비교하자면 단연 이번 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월했죠. 바로 위나라입니다. 촉한의 세력이 가장 미미했습니다. 유비마저 죽고 미력한 그 아들 유선이 제의를 계승했을 때 제갈량은 명문장으로 유명한 출사표를 바치고 장장 7년에 걸친 6차의 북벌전에 나섰다가 마침내 진중에서 병사하게 되죠.
이때 북벌전에서 제갈공명과 지력을 다툰 위의 명장이 사마의라는 장군이에요. 그는 끝까지 초계 공격에 응수하지 않고 성을 굳게 지켜 지구전으로 나아감으로써 물자가 부족한 초계 자멸을 이끌었죠. 263년 촉화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마이는 무공 외에 회하 유역의 둔전에도 성공함으로써 사마씨 정권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그의 손자인 사마염은 마침내 진나라를 세우고 280년에는 오를 멸망시킴으로써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상 진이 삼국시대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 사마씨 우리가 보통 위진 남북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진의 삼국통일 때문에 이 삼국시대에서 가장 강했던 위, 그 다음이 진이 멸망한 뒤에 남북조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220년 고대 제국 한나라가 멸망하고 589년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기까지의 수세기에 걸친 대분열기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마씨의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은 고작 4대 37년에 불과했습니다. 위는요, 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조조의 나라 이름을 딴 것이고요. 진은 통일 왕조인 서진과 유목 민족들에게 북중국을 빼앗기고 강남에 수립한 이른바 이를 합친 사마씨의 정권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동진이라고 합니다. 이후 중국은 대략 북중국에서는 유목민족의 정권들이, 남중국에서는 한족 정권들이 각기 변천을 거듭하게 되죠. 이를 통틀어 2번이라고 부릅니다. 남북조라고 부르죠. 단순한 혼란과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중국 역사상의 대변동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이 위진 남북조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적인 세계가 확대되고 일본 문화와 이번 문화가 섞이면서 중국의 문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갔죠. 자, 1번은 뭐고 2번은 무엇일까요? (1번은) 농경 문화고요. 2번은 유목 문화입니다. 이제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섞이면서 중국의 문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죠. 중화의 세계에서 한갓 오랑캐로 치부되었던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3번 지역의 지방을 장기간 통치하게 되면서 중국의 문화에는 유목민족의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이 사실상 화북 지방을 장기간 통치하게 되면서
중국의 문화에는 유목민족의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중원을 빼앗긴 화북의 한인들은 사번으로 쫓겨와 역사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사번 지방을 개발하고 사번 지역민들과 함께 독특한 귀족 문화를 창조하게 되죠. 여기서 사번은 중원을 빼앗긴 화북의 한인들은 강남으로 쫓겨와 역사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강남 지방을 개발하고 강남 지역민들과 함께 독특한 귀족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유목 민족들의 중국 이주는요, 이미 한말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중국 사회의 최하층에서 지방 호족의 노예적 예농으로 혹은 화살바지 병사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게르만족이 로마를 평화적으로 이주하던 무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극도로 궁핍해진 화북의 농민들의 행렬이 남으로 이어져서 일본 유역, 특히 호북, 사천, 두성 일대는 이러한 난민으로 들끓었으며 이들이 떠난 화북의 자리는 북방의 유목민족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뭘까요? 그래요. 양자강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강은 양자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그런데 팔왕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진의 황족인 사마씨 8명의 왕들이 재위 계승 문제로 10여 년간의 내란에 휩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자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왕은 황제의 아들들이 맡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왕들은 이 왕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정쟁에 투입했죠. 스스로 호랑이들을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점차 서진의 실체가 결코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유목민족들이 서서히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중 첫 번째 인물이 남흉노의 족장 출신인 유연이라는 자였습니다. 304년 유연이 한 후에 조로 바뀌어 전조라 불리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중국 최초의 이민족 지배기인 5호 16구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유연의 아들 유총은 거병하여 낙양을 함락시키고 회제를 자신들의 근거지인 평성으로 잡아다가 죽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잠시만요. 평성으로 안 잡히네요. 어디 갔죠? 그래요. 평성으로 잡아다가 죽이고 서진의 군사 10여만 명도 학살하게 됩니다. 이를 화제의 연호를 따서 영가의 난이라고 부르죠. 이에 황족들은 강남으로 피하여 이에 도읍하고 삼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 도시명이 있어요. 바로 남경에 도읍하여
동진을 세우게 되죠. 여기서 오호란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의 5유목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흉노는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남아있던 남흉노이고요. 갈족은 흉노의 별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서쪽으로 갔던 흉노족 중에 일부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선비는 동북방에서 온 이 몽골계로 또 한편으로는 돌골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저족과 강족은 티베트계로 전해지죠. 사실은 이들에 의해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건국되었던 나라들은 16개국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선비족의 전현과 저족의 전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전진왕 부견은 5호 16국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유목민족이 한족을 지배했던 이 최초의 시기에서조차 한족의 문화는 보호되고 육성되어 다음 시대에 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의 통치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우수한 제도였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유목민족들이 자신들의 강건한 기품과 독자적인 문화를 잃고 중국화한 경향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39년 북중국을 통일하여 중국 내 최초로 안정된 유목민족의 왕조를 건설했던 일은 한족의 지배를 위해 중국의 효율적인 지배체제와 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바로 효문제였죠. 1번은 죄송합니다. 북위라는 나라입니다. 북위의 효문제가 이 한화 정책을 고수하죠. 균전제 등 개혁 정책의 시행으로 북위 중흥의 군주로 불리는 효문제는 일찍이 할머니 풍태우로부터 육아적 교양을 배웠고 도읍을 북방의 평성으로부터 중원의 일본으로 옮기면서 일본은 낙양이죠. 낙양으로 옮기면서 농경사회의 바탕을 둔 이른바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는 2번족이었죠. 무슨 족이죠? 선비족이었어요. 선비족이었는데요. 그는 선비족 고유의 부족사회와 문화의 고수를 주장하는 세력을 철저히 진압하면서 이들에 의해 추대되었던 자신의 아들 황태자 숭까지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부족 이름에서 전용된 성인 탁발이라는 성을 버리고 원이라는 한족풍의 성으로 바꾸었으며 선비족의 전통적 풍속 심지어 언어까지 이 조정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황명을 내립니다. 모든 복식과 예법은 모두 한화, 즉 중국식으로 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모두
목을 베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관을 낙양으로 옮기고 죽은 후에도 북방 들판으로 돌아가 매장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후진 지역이었던 강남 지역이 후진 지역이었던 강남 지역이 화북의 혼란을 피하여 대거 남한 한족에 의해 대부분 개발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고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위진 남부초 시대의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들은 급격히 늘어난 노동력을 이용하여 둑을 쌓는 등 대규모의 수리 공사를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농토를 확대했죠. 이것은 귀족 혹은 호족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벼농사가 부적절한 땅에는 2번 농사가 크게 장려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에 이릅니다. 쌀이 안 되면 보리를 심어서 보리 농사를 짓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해서 어느 강, 뉴욕에 대규모 상업도시가 출현했는데요. 어느 강이죠? 그래요. 이 양자강이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강이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우도록 하죠. 그렇고요. 특히 육조가 차례로 도읍으로 삼았던 남경은 이 남부 지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남경은 이 시기에는 건업이라고 불렸어요. 이 육조가 차례로 도읍으로 삼았던 이 건업, 즉 지금의 남경은 남부 지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죠. 위진 남부조 시기 변천을 거듭하는 왕조 속에서 사회를 주도해 갔던 계층은 단연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지방 호족이었던 이들은 후한말 외척과 황간의 전행에 반대하면서 중앙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 등의 시행으로 세습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중앙의 귀족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중앙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 등의 시행으로 그러면 위진남부조 시기에 어떤 관리 등용 체계가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거는 바로 구품 관인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품 관인법 등의 시행으로 세습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중앙의 귀족이 되었죠.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들의 지위는 왕조의 부침에도 흔들릴 줄 몰랐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황실을 능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8대의 황제 중에서 암살을 모면한 자는 고작 3명뿐이었으며 48년간의 안정된 통치를 했던 양무제도 결국은 북위의 수비병 출신인 후경의 난으로 유폐되어 굶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실은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중앙 귀족들, 지방 호족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귀족들에게 집중된 엄청난 부는요. 찬란한 귀족 문화를 꽃피웠으나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염 때의 공신인 하증은 매일 1만 전의 비용을 들인 식사를 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 하소는 급기야 2만 전으로 올려 이 비용, 식사 비용 한 끼, 하루의 식사 비용으로 2만 전을 들여서 식사 준비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제국이 붕괴하고 가닥이 잡힐 것 같지 않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자 지식인들은 사회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일본 세계를 간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면의 소리,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내면 세계를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유교적 교양을 갖춰 관료가 되는 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요. 어지러운 세상은 절망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안겨다 주었죠. 경제적 여유 집단인 이들은 세속을 떠난 개인적 완성이나 이해 문제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레 도가의 사상이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번은 무엇일까요? 세속을 떠난 개인적 완성이나 이제 구원의 문제, 죽은 후에 내세의 문제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레 도가 사상에 다시 부상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삼이라고 불리는 운둔자 집단의 청당 사상입니다. 자, 이 도가 사상과 연결된 것으로서 사실상 우리는 중림칠현이라고 하는 집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청담 사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청담이란 더러운 세속을 에이 더러워 그따위 거 뭐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맑은 이야기 정도의 의미로 이들은 세상 일을 등지고 자연에 묻혀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시나 칠연금, 술을 빌어 표현하기도 하고 기이한 충동적 행적을 일삼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환멸에 응답했습니다. 종교로서의 도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본래의 도가 사상과는 거리가 많았죠. 도교는 오늘날까지도 유달리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염원되어 왔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즉 일의 염원이 담긴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설, 참이설 혹은 민간의 잡다한 신앙들이 뒤섞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도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용어가 있죠. 바로 진시황제가 찾아 헤맸던 바로 죄송합니다. 불로장생이라고 합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오래 사는 염원이 담긴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설 그리고 참이설 혹은
민간의 잡다한 신앙들이 뒤섞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시황 이래 도교에 심취해서 불교 대탄압을 단행했던 당무중에 이르기까지 1번 즉 불로장생을 구하는 황제들의 행렬은 그치지 않았으며 이들 중에는 이로 만들어진 중금속을 불로장생 약으로 잘못 믿어 하늘이 내린 제명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2번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럴듯하게 연금술이라고 하죠. 이 연금술은 화학과 관련된 거죠. 뭐 사실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학자들은 이 연금술을 통해서 화학을 고도로 발전시키게 되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학문을 연구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역사 쪽에서 뭐 심지어는 생물학의 아버지이고 송목종강을 이 사람이 만든 분류책이에요. 이 분류와 범주와의 규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대표적인 형이하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승인 플라톤은 형이상학자라, 대표적인 형이상학자라면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표적인 형이하학자죠. 그렇지만 실생활 면에서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일단 접고요.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여하튼 이 연금술로 만들어진 중금속을 불로장생약으로 잘못 믿어 하늘이 내린 제명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간 황제들도 많습니다. 민간에서는요, 이를 불로장생을 가져온다고 믿어졌던 호흡조절법과 술과 고기 등을 피하는 섭생법이라고 하죠. 이 섭생법이 널리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가 몸에 좋더라, 건강에 뭐가 좋더라, 이거는 사실은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현대의 건강, 그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이 도교와 불교가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교단 조직 등 최초의 조직화된 움직임은 이 후한말 황건적의 난의 모체가 되었던 장릉,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지?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황건적의 난의 모체가 되었던 장릉 장로의 오두미도 이 쌀 5마을만 바치면 사실상 태평한 삶을 살 수 있고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이 오두미도와 장각의 태평도,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황건적의 난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태평도의 조직을 활용해서 난이 일어난 것이 황건적의 난이었죠.
그 후 여러 파로 나뉘어져 통일적인 교리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도교가 3번 종교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고등 종교인 불교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은 사실상 민간 종교라고, 죄송합니다. 또 지워야 되겠네. 민간 종교라고 종교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 고등 종교인 불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교의 승려인 도사가 보통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불교와 다르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도교의 경전인 도장도 불경과 대장경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죠. 아울러서 사원인 도간제도는 불교의 경전이나 사원제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에 이르면 도교와 불교는 신화와 미신, 주술 등이 뒤섞여 구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죠. 한편 북위의 어느 황제는 유교가 이적시하는 유무민족의 중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444년 새로이 도교를 오로 삼게 됩니다. 그래요. 이 북위의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이때 오두미 계열의 도사였던 규겸지에 의해 도교의 세력이 정비되었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도교가 민간 종교로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내면의 세계를 찾다 보니까 이제 또 불교도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불교는 64년 후한 명제의 꿈에 현몽함으로써 나타남으로써 중국에 처음 전래되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아마도 대체로 이 시기에 상인 혹은 승려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상인들의 보따리에서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죠. 상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신이 믿는 종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전파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래자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구라마습이라고 하죠. 구라마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요게 구마라습이에요. 구마라습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도인을 아버지로 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났으며 382년경 중국인 원정대의 포로로 잡혀 중국에 끌려온 후 방대한 무슨 사업을 이끌게 되는 주체가 됩니다. 자, 무슨 사업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전을 번역한다고 해서 역경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불교는 외래 문화에 대한 편견이 적은
3번 상류층에서 널리 성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요. 외래 문화에 대해서 뭐 중국식의 중화사상도 없고 그랬던 북조 상류층을 위주로 해서 널리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시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4번 왕조에서 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 4번은 앞서 얘기했던 북위 왕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북위 왕조에서 만개하게 되었는데 그 상징물이 바로 이 도낭 막고굴과 함께 3대 석굴로 꼽히는 운강석굴, 용문석굴 사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요. 이 도낭석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라의 해초 스님이 계시죠. 이 해초 스님의 이 서역 관련 기록물들은 이 두낭 막고굴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초는 고향을 못 가죠. 신라에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기러기를 보면서 노래를 하죠. 기러기는 자유롭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허무하고 뭐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를 읽으면서 그 분이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7주차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중에서 한 주제만 이제 주차 과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족의 등장과 삼국시대의 형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족의 등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삼국시대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는 5호 16국이란 무엇이고 사실상 그것이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아울러서 위진 세 번째 주제는요. 위진 남북국 시대에는 유교가 아닌 청담 사상과 도교, 불교, 민간신앙이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민간신앙, 청담사상, 도교 이러한 것들이 이 널리 퍼지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메일로 요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보내주신 거니까 봤죠. 그리고 읽어보고 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쪽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시험이 이제 끝났겠네요. 이제 몸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여하튼 환절기고 그러니까 이 따뜻하게 입으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